안녕하세요, 선예입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피지컬 AI 역시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AI와 피지컬 AI 역시 건설 건축업계에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흐름의 최전선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LG CNS 장원석 전문위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CNS에서 스마트 시티와 로봇 전략을 맡고 있는 장원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발표를 막 듣고 왔는데 너무 흥미로운 주제여가지고 제가 눈을 번쩍번쩍 뜨면서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작업에 맞는 피지컬 AI가 접목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직까지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거가 완벽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내놓은 그루트라는 모델과 구글이 내놓은 모델들이 각각 잘하는 게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업무에 맞춰서 모델을 선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물리 현장 같은 경우에 물건을 잘 분류하는 피지컬 AI가 있고, 아니면 물건을 잘 나르는 피지컬 AI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결국은 각각의 업무에 맞춰서 필요로 하는 지능 모델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지능 모델을 갖고 현장을 학습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피지컬 AI가 성숙도 차원에서 완벽한 피지컬 AI 로봇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센터 관련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긴 했는데, 건설 건축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잖아요. 뭐 현장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매번 또 달라지기도 하니까 피지컬 AI가 현장에 접목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세요? 현재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피지컬 AI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모으는 게 가장 시급한 상황이고요.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현장은 굉장히 다양하고 워낙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현장의 데이터를 모으는 게 가장 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재료가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잘 빨리 모을 것인가, 많이 모을 것인가가 가장 급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축으로는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어떤 업무에 대한 표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건설사와 B라는 건설사가 각각마다 현장에서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쓰는 AI가 달라야 될 거고 B라는 회사가 써야 되는 AI가 달라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학습하고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됐다라고 하면 그런 표준화된 업무를 갖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공통적인 요소로.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좀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많은 업체들이 이제 가장 고민하고 있는 전문가, 고숙련자들의 노하우를 어떻게 우리가 또 AI로 담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면 현재 나와 있는 AI는 대학교를 막 졸업한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대학교를 졸업해서 회사에 들어오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고 뭔가 컴퓨터 다룰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보통은 저희가 신입사원을 받으면 신입사원들한테 학습도 시키고 가르치고 또 일정한 OJT 기간을 6개월이든 1년을 해야지, 그래야 이제 비로소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지금 나와 있는 AI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있는 AI다. 그러면 그 AI를 현장에서 쓰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신입사원 교육시키듯이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키고, 준비가 됐다? 그러면 또 현장에 가서 스승님한테든 사수한테 또 배워서 또 현장에 맞는 걸 또 배워야 되고, 이렇게 사람이 배우듯이 AI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학습을 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건축 건설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좀 피지컬 AI가 적용될 작업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지금 피지컬 AI 관점에서 크게 이제 두 축으로 아마 지금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토목 쪽 관련해서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부분. 그래서 무인 포크레인이라든지 무인 관련된 그런 중장비들이 적용된 영역이 한쪽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로봇을 갖고 실제 건축 현장에서의 이제 가장 쉬운 부분에부터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하시는 건축 업무에서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거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안전환경 관련된 업무가 이제 좀 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는 이제 피지컬 AI를 투자할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의 효과도 굉장히 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분진가루가 많이 날린다는 환경이라든지, 사람들이 그런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걸 최소화한다든지,
굉장히 힘든 작업 환경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경우에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직 로봇이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투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환경 분야가 우선적으로 좀 투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먼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로봇과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하고 생활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려면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 많은 로봇 업체들이 이제 집에 로봇을 넣는 걸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하면 쉬우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청소 로봇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완전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청소 로봇은 지나가다가 내 다리에 부닥쳐도 큰 사고가 아니거든요. 근데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들은 만약에 나랑 부딪힌다, 집에서. 사고죠, 대형 네, 사고죠. 대형 사고고,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아기가 있다. 거기 휴머노이드가 만약에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홈 같은데 로봇을 저희가 접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이제 1차적으로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산업 현장에서도 로봇과 사람이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다행히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는 솔루션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해 주신 것 중에서 뭐 설계 관련해서 로봇, 사람, 뭐 통로, 또 나가서 주차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발전이 돼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던 그 단지 내에 주야 주차장에 저희가 로봇을 이제 같이 넣는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운전했을 때 가장 많이 나는 안전사고 중에 하나가 골목길이나 이런 데서 어린이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키가 작은 어린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들, 배송로봇이나 배달로봇 같은 게 있거든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로봇이 지나가는 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니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반대로 로봇 입장에서는 지금 차량이 들어오는지, 내가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차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와 사람과 로봇을 분리하는 방식이 뭐 가장 쉬운 방법이겠으나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원적인 이제 해결 방법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통로 자체에서 같이 이제 다니는 데 있어서 이 로봇들이나 사람들이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숙제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로봇이 그 주차장 안에서 차량이나 사람이 오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는 형태로 그런 시스템도 설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설계적인 측면에서 동선을 어떻게 짤 것인가. 두 번째는 로봇까지 고려된 그 안에서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접목이 같이 돼서 서로 잘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같이 결합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피지컬 AI가 건축 건설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 좀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목적물로서의 피지컬 AI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물을 만들어가는 건설 과정에서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목적물로서의 건축물이 어떻게 바뀔 거냐, 피지컬 AI가 접목되면서.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많은 건물들이 피지컬 AI나 로봇이 접목되면서 굉장히 건물 자체가 바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해외에 지금 만드는 공장 같은 경우에 설비들을 자동화하는 부분들을 로봇으로 바꾸면서 기존에 있었던 공간 대비 저희가 한 30% 이상의 공간 자체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 다닐 수 있는 것들에 따라서는 그 목적물을 만드는 방식이 다를 거거든요. 로봇이 움직이는 것과 로봇이 같이 설치되면 실제적으로는 사람은 이제 평면적으로밖에 못 다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하지만 이제 로봇을 활용하게 되면 3차원적으로 이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피지컬 AI나 로봇이 접목되면서 건설 대상이 되는 목적물 자체가 바뀔 거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면 집에서 로봇이 어떻게 같이 움직일 것이냐가 또 하나의 고민거리로 하게 되겠고, 그런 시도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토요타의 우븐시티 같은 그런 데서 토요타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계속 실험을 해본 것들이 어떻게 하면 로봇과 사람이 같이 살아갈 것인가라는 건축적인 측면에서의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술에 관련해서 고민도 많지만 철학적인 고민까지도 같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목적물적인 측면에서의 건축이 계속 바뀔 거다.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건설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럼 로봇이 굉장히 이제 보급이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장 이제 비근한 예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장 인력이 굉장히 이제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아마 현장을 그런 로봇들이 좀 대체하면서 어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인력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해결하는 부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실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위험한 부분들은 로봇이 대신하고 건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부가 가치나 이런 쪽에서의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면서 좀 더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AI와 피지컬 AI가 건축 건설업계에 상용화되고 보편화될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저희가 뭐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목적으로서의 로봇이나 피지컬 AI가 같이 접목되는 건축물을 만드는 거는 아마 빠르면 28년도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부터 우리가 목적물로서의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고민하게 되면 늦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건설 현장에 로봇이 언제 좀 본격화될 것이냐, 아마 마찬가지로 조금 쉬운 공정이거나 안전 환경에 있어서 뭐 간단한 부분, 예를 들면 뭐 야간 순찰을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빠르면 27년부터라도 뭐 로봇이 아마 이제 현장에 같이 이제 접목되는 부분, 그다음에 더 일반적인 상용되는 건 늦어도 2030년이면 아마 현장에서 많이 우리가 로봇과 같이 일을 하는 그런 현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가까운 미래네요. 왜냐하면 지금 하루가 다르게 피지컬 AI나 AI에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미리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서서는 로봇과 피지컬 AI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굴착기라던가 휠로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의 김동목 상무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HD 현대, 예전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건설기계 부문의 스마트 기술하고 그리고 자율화 기술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목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발표를 들으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네. 건설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나라고 네. 상상하지 못했던 게 실제로 된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네네네. 우선 첫 번째로 사람이 직접 타지 않고 뭐 네. 장비를 운영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네.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발표했던 자료들 중에서는 원격 제어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원격 제어란 거는 굴착기나 휠로더 장비 안에서 사람이 타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간접적으로 운전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방식은 크게 콘솔 원격 제어랑 스테이션 원격 제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둘 다 사람이 타진 않는데요. 콘솔 원격 제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멜빵 형태로 콘솔을 들고서 원격 제어 조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션 원격 제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눈으로도 보이지 않을 만큼 먼 거리에서 조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경사지가 있다던가 네.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좀 다양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기술이 상용화가 되면은 네. 좀 더 위험을 감수할 일이 좀 적어지는 편이 될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원격 제어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탑승하시지 않았으니까 장비로 무엇이 무너져 내린다던가 굴러 떨어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경우에도 운전자가 안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장비 근처에서 일하시는 일반 수작업 협업자들이나 신호수 같은 분들이 충돌 사고나 협작 사고도 꽤 있으신 편인데 그런 경우에도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까이 가면은 경고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미리 정지를 해주거나 이런 보조 기능들이 이미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걸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네. 저희가 자동차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뭐 앞뒤라던가 옆에서 충돌 요인이라던가 분석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건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카메라만 달면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레이더라고 하셨나요? 레이더입니다. 네네. 그거를 설치를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물론 레이더나 초음파를 같이 융합해서 쓰긴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평지를 주행을 합니다. 근데 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험지를 주행을 합니다. 울퉁불퉁하고요. 사실 길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나마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든 게 가도 정도이고요. 그렇게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카메라로는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각 레이더를 이용해서 같이 센서 융합을 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미리 멈추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 멈춘다. 그러면은 네. 뭔가 실제 사고가 일어날 법한 상황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고객분들이 쓰실 때에 직접적인 사례를 저는 개발자다 보니까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일정 거리 범위를 정해놓고 장비마다 그 장비 거리 범위 안에 들어오면 굴착기의 경우에는 선의 최대 속도를 제한하거나 네. 아니면 그보다 더 가까이 들어올 때는 아예 작업을 못할지라도 정지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기들을 보면은 네.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막 생각보다 이게 네.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긴 한가요? 아니요, 예전보다는 제가 건설 현장에 있진 않지만 건설 현장에 계시는 고객들 듣기로는 약 10여 년 전보다는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는데 그마저도 우리가 선진국이 되다 보니 더 제로 액시던트까지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만나봤던 다른 해외의 프랑스의 건설사 고객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도 저희보다 더 적은 숫자의 확률의 사고 발생률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고 자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방지되기 위해서는 네. 실제 현장 여건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이런 경보등이 울린다던가 서로 안내가 된다던가 했을 때 확실히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행동이 달라진다거나 네. 작업의 반경이 달라진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경고음이 나오니까요 좀 조심하시게 되고요. 그 자동차에도 보면은 후진을 하는 경우에 갑자기 뒤에서 멀리서라도 다른 차나 사람이 들어오면은 잠깐 강제로 멈추는 기능들이 요즘 일반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네네. 그것처럼 최소한 경고는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맞을 수 있을지는 저희도 계속 더 개발하고 출시를 해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경각심을 일깨워서 2번 날 수 있는 사고가 한 번으로 줄어들고 100번의 아차 사고가 한두 번의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차 사고로만 그칠 수 있도록 경고해주는 기능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경고가 있으면은 계속 인식을 하고 신경을 네. 쓰다 보니까 좀 줄어들 것 같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좀 신기했던 게 이 네. 모든 기계들이 연계가 돼가지고 네네. 서로 뭔가 유기적으로 네네. 주고받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들을. 예, 예.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뭔지 좀 궁금해요. 서로 연결이 됐을 때는 사실 장비 한 대 한 대의 안전이나 효율은 차주분이시거나 기사분들은 관심이 좀 있으시겠지만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전체 관리자이실 겁니다. 현장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나 건설사 분들이 그쵸. 관심이 많으실 텐데 결국 모든 장비의 개별의 데이터와 상황들을 다 모아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 관제, 현장 관리 시스템도 같이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조금 더 상용화되길 계속 개발하신 걸까요? 일부는 상용화돼 있습니다. 아. 가장 기본 기능들은 상용화돼 있고요. 근데 여기다가는 좀 더 마치 스마트 팩토리처럼 장비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용화된 부분이 있긴 한데 아직 널리 퍼지진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후에 자동화나 자율화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솔루션 위에 그런 자동화나 자율화가 올라가는 같은 로드맵의 협업 개발도 한번 논의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안전뿐만 아니라 뭐 네. 공사의 뭐 공정률이라던가 네.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네. 건축주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옛날과 다르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연세가 많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작업의 경우에는 국내 근로자를 찾지 못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다고 들었고,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다양한 언어로 안전을 경고하는 기능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언어의 소통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결국 안전이나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는데, 그걸 데이터로, 장비의 데이터와 현장의 영상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다 모을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이 올라가고 안전사고도 없앨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 네. 사실 건설업체들이 네. 이 기술을 바로 채택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채택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뭐 행동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고객사와의 협업들은 대부분 보면 뭘 따로 준비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건설의 실제 흐름을 잘 모르고요. 그분들은 장비의 다양한 기능과 현장들이나 기술을 잘 모르십니다. 서로가 그래서 정보가 다르군요. 맞습니다. 그게
이게 전달한다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공동개발 협약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단기적으로 정해놓고 같이 현장을 정하고 그 현장에서 실증을 하고 실증이 되면 일부는 적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 계속 개발을 해보자라는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스마트 건설을 우리 전 현장과 사업장에서는 도입하겠어 보다는 주로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는 현장을 선정해 주시고 그 페인 포인트가 있는 현장을 같이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구체적인 목표도 단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정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서로가 소통이 되고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조금 더 착실한 맞습니다.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하고 계신 뭐 이런 기술 개발이라던가 기기의 개발 같은 것들이 좀 더 상용화 되려면은 네. 어느 정도까지 걸릴 것 같으세요?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낮은 단계에서는 상용화가 다 되고 있고요. 심지어 자율화마저도 국내에서는 앞으로 1, 2년 안에 한두 오. 건씩 자율화가 도입이 되는 현장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1, 2년 안에면은 거의 네. 뭐 눈 감았다 뜨면 바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네. AI를 적용한 정도의 풀 오토노미는 아니더라도 단순 반복 작업을 자율로 해주는 그런 정도는 1, 2년 안에 한두 건은 생길 겁니다. 이렇게 발표도 듣고 인터뷰를 나눠보니까 네. 뭐 이런 네. 기술에 관심이 있으면은 네. 건축 건설 업계가 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효율적인 현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인구도 젊은 세대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사회가 바뀌어가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오늘 인터뷰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I'm someone you can take home to meet your morning bar and your treasure.